네, 반갑습니다. 최근환입니다. 대전 사무소장 맡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시에서 오신 기업인들하고 여기 대전, 세종, 충청, 남북도에서 오신 기존 여기 기업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베트남은 굉장히 영향이 있는 나라입니다. 라틴어로 비루투스 제가 골라봤는데 영향이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은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대전, 세종, 충남에서 오신 기업인들은 지난 3일 동안 하노이에서 이렇게 하시고 오셨는데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훨씬 더 자유롭고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좋고 기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호치민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체가 아까 이렇게 춤추는 장면도 보셨겠지만은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흥에 겨워하고 실제로 재밌게 사는 그런 민족들 같습니다. 또 베트남은 우리가 또 이게 하나 잊을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끈기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00년 동안의 중국의 지배를 받고 100년 동안의 프랑스 지배를 받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고 이런 속에 끈기 있는 역사를 이렇게 지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굉장히 현재 과거보다는 또 미래보다는 현재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투자하고 지금 이제 경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데 베트남은 비즈니스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크면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그런 욕구, 의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민족이 아닌가 해서 제가 베트남으로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은 한마디로 제가 뒤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베트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나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베트남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지 제가 한 10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첫 번째, 베트남은 여러 가지 기후,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사람 살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이 베트남의 위치를 딱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 나라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중심이기도 하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중심지이기도 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다음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세계 공급망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세계 경제 연계성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런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다음은 이제 베트남이 인구가 9,800만 거의 이제 1억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적 자원들이 풍부한 편입니다. 비교적 인적 자원들이 풍부하고 소비 시장도 우리 인구의 2배. 구매력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이런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하면은 대한민국인데 베트남도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는 우리나라 못지 않습니다. 이런 열정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IT가 하드웨어 쪽에 그렇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라든지 SNS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다음은 아직까지 이제 조금 금융산업이 약하지만은 개방 초기에 있지만은 금융산업 이런 것들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10가지 중에서 가장 지금 베트남이 앞으로도 지금 시점에서도 투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건 호치민 인민위원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제가 한번 조언을 드렸더니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국가신용등급입니다.
우리는 국가 신용등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에서 세 번째 중국보다, 일본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사실은 아직까지 투자 부적격 국가예요. 근데 왜 투자를 하느냐? 베트남은 예외로 분류를 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투자 부적격이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 적격, 지금 딱 한 단계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베트남도 투자 적격 등급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뭐 이런 순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게 투자 적격의 국가가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미국 자본하고 유럽 자본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뭐 안정적인 정치, 안전한 치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또 뭐 여기 안 사시더라도 베트남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사실은 우호적이어서 우호적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약해서 외투 자금을, 외국인 투자 자금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그런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저는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이슈하고, 제가 사실은 저는 국제금융하고 해외 투자를 제가 쭉 이렇게 전공을 해오고 담당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는 국제금융시장의 내년도, 지금 현재 시점하고 내년에 중요한 글로벌 이슈하고 거기에 따른 베트남 시장의 전망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소위 말하는 3고 해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요 3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 과거 한 2, 3년, 과거 한 3, 4년 동안에 시장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국제 금융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제로 금리, 어떤 나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게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무제한 자원 공급, 자금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기도 했지만은, 그건 사실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은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초쯤이면은 금리도 꼭지를 치고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서고, 그리고 난 뒤에는 뭐 내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미국, 중국 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지금 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뭐 중국의 또 시진핑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막바지, 뭐 매듭이 어떻게 하든지 매듭이 지어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만 문제일 뿐이지. 근데 이제 다음 문제는,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사실은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물가, 뭐 고환율,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한국, 일본, 뭐 특히 일본이 심한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빚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란하고 북한하고 핵 문제, 뭐 여러 가지 대만, 이 문제가 있는데,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는 당장 뭐 크게 이슈화가 될, 크게 문제가 더 악화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3일 날 하게 되는데, 이 중간선거, 시진핑이 이제 이거 끝났고요, 그죠? 이제 결정된 상황이고, 푸틴의 뭐 정치 행보, 이런 것들은 최악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코로나 문제, 이 문제도 아까 뭐 부채 문제하고 비슷하게 코로나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가 저지른 대가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뭐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그런 요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가지는 이제 베트남 시장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런 글로벌 이슈 하에서 베트남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투 자금을 꾸준히 받아들여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당장 어떤 스탠스를 바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이렇게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 시장. 그래서 베트남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이게 코스트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을 우리 중기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베트남을 대체할 만한 시장도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이 아세안에서 특히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베트남을 대체할 만한 그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베트남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변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가 변하는데 베트남은 이렇게 외부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베트남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거는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무역의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미국이 스탠스를 취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자국 중심의 그런 경제로 가고 있고 또 하나 무역이 줄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간의 투자 자금 이동하는 이 문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앞으로 더 시장이 크는 것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미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떤 큰 그런 변화들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베트남을 한 3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은 또 궁금하시면은 한국에 돌아가셨어도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